자, 무리연의 진단에 원숭이의 제외, 원숭이 자식이 올려준 사연입니다. 사연이 길지는 않아요. 남자분이시고 25살의 군인이라고 하십니다. 교제 기간은 작년 5월부터 알게 되었고 7월부터 교제해서 3월 중순까지 이렇게. 자,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한번 볼게요. 올해 들어서 자주 싸우고 여자친구가 많이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가 표현과 연락으로 집착하여 더 힘들게 했고 결국은 환승이별 당했습니다. 환승이별을 당했군요. 저의 잘못된 연애 방식과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재회하고 싶습니다. 제 연애는 25살 군인, 22살 군인 커플입니다. 같이 교육을 받고 만나고 서로 관심이 생겼고 제가 먼저 사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읽기 힘드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받는 20주는 매일 보고 상대 주말마다 외박을 나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대로 가야 되는 날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막 울면서 안고 있었습니다. 그 후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고 매주마다 올라가서 보고는 했습니다. 서로 애정을 확인하고 사랑도 확인하면서 말이죠. 1월 중순에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쪽 선배가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때 흔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이틀 뒤에 제가 미안하다고 하며 다시 만났고 3월 13일 제게 시간을 갖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는 설레는 감정이 안 생긴다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토요일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토요일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토요일에 혼자 온 줄 알았는데 전 여자친구가 좋다고 말한 선배와 같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울었을 때 미안한 감정보다 짜증났었다? 너에게 기댈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저는 카톡으로 너 일 힘든데 나도 힘들다고 더 그렇게 보여준 거 많이 미안해. 너랑 이야기로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너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잘 지내.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프로필 사진을 그 선배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저는 아직 전 여자친구가 했던 말들, 행동들이, 표정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환승이별이란 것도 알고 마음 정리하라는 것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시간이 오래 걸려 장기 재회가 돼도 잡아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만났을 때 불안감 때문에 좀 표현과 연락에 좀 집착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뭐 이게 뭔가 이거 다 이게 사연이 끝났는데요. 질문이 없어요. 우리 원숭이 자식님이 글을 쓰다가 끝났어요. 이게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집착한 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지 질문을 써주셔야 되는데 질문이 없습니다. 대략적인 아마 제가 상황 파악만 좀 해드리고 제 방법 이런 것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아마도 여기서 보시면은 사연에서 보시면은 이제 좀 의존적인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 사연에서 이 여자분이 하는 말 중에 힌트가 하나 뭐냐면 이제 좀 너한테 기댈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너한테 기댈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면서 떠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좀 존중받을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많이 안 했다. 즉 자존감이 많이 낮은 행동을 했을 거라는 짐작이 되고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인간이 좀 기대려고 하면은 내가 좀 튼튼한 나무처럼 이렇게 딱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기준을 딱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을 하고 내 철학에 맞게 딱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의존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철학이 없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의존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뭔가를 털어놓을 수도 없고 의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가 불안한 심리를 더 많이 표출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앞가림도 하기가 힘든 사람한테 무슨 의존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자친구분이 떠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여자분들은요,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게 정서적인, 그러니까 이 성적인 욕구들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서적인 욕구와 이 육체적인 욕구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정서적으로 자기를 좀 지켜줬으면 하고, 자기를 좀 관리받았으면 하고, 좀 보호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커요. 남자분들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게 더 큽니다. 물론 육체적인 욕구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육체적인 욕구는 조금 나중에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려고 하는 내면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떠나간 거 보면은 도덕적으로 좀, 왜 이렇게 환승이별했어? 나쁜 여자네, 이렇게 욕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요. 뭐 딱히 욕해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이제 떠나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이제 제 강의를 꾸준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로 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제 프레임 강의나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남자분하고 이제 새로운 남자하고 사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3개월이나 이렇게 3개월이나 2개월마다 연락을 조금씩 취해가지고 차근차근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친구 사이부터 차근차근히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어요. 친구 사이부터 차근차근히 시작을 하는 거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끔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빈틈이라는 게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빈틈을 노려서 다시 만나겠죠. 인간이라는 게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빈틈 같은 게 존재하고, 철학이 뚜렷하다고 해서 빈틈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도는 해보셔도 좋은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강의로 알려드린 내용이 약간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 상담 끝나고 제가 강의해 드릴 텐데, 그 강의 내용 좀 잘 보십시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상담은 쿵팡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쿵팡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연인관계 개선이나 재회. 이제 여자분이시고 25살의 학생이라고 하십니다. 교제 기간은 전 남친 한 2년 정도 만났고요. 현 남친은 한 약 1, 2주 차라고 합니다. 재회 1, 2주 차라면은 1, 2주 차 만에 헤어진 거예요. 내용이 이거 심각할 것 같은데요? 상대방과 있었던 일은요, 전형적인 어머니 밥상으로 차였고 현재 새 남친이 생겼대요. 이거 한번 볼게요. 사연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남친이랑은 헤어지고서는 지금 새로운 남자를 만났구나. 전 남친이랑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났구나. 안녕하세요, 미루쿠쌤. 사연은 처음 올려봅니다. 전 남친한테 1월 말쯤 권태기 이별로 차이고, 미루쿠쌤 강의를 독학하면서 헤어질 때 붙잡지도 않고 그 후로 연락 딱 끊고 열심히 존버한 지 헤어진 지 1달 반, 2달 정도 됐네요. 전 남친은 제대를 3개월 정도 앞둔 군인이고요. 군인과 곰신의 위치상 상황이 자연스럽게 어머니 밥상 프레임 역전 등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제대할 때쯤 되면요,
이 기다리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상황을 갖다가 이게 허용을 해주게 되면 프레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인 남자친구를 기다려주는 건 되게 이성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상황적으로는 되게 바보 같은 일이거든.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는 어머니 밥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 만나주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측면에서 내가 그냥 바보같이 상황 갖다가 노출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건요, 나의 목장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세상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나는 불행해도 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 존중이나 가치를, 높은 존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서 제대할 때쯤에 보면 프레임 역전 현상이 딱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런 행동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삼아 이야기를 좀 해드립니다. 자, 거기다가 전 남친은 항상 트러블이 생길 때면 대화를 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했고, 혼자 풀고 와서는 제가 그 문제 언급하면 왜 또 그 얘기 꺼내냐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상 답답해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뒤로 갈수록 제가 을이 되었고요. 그게 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연하게 이게 좀 성숙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대화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대화로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대화한다고 해서 좀 달라집니까? 이거 되게 미성숙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치가 을이 되는 거죠. 지금도 봐봐. 이런 군대에 있는 상황을 갖다 계속 기다려주는 상황도 이것도 을이지. 그리고 나서 또 답도 없는 문제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것도 을이고. 야, 이건 다 을의 행동만 계속 하시니까 당연히 을이 되는 거죠. 인간의 문제를 갖다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면은 강의가 아직, 그때는 강의를 좀 덜 보셨겠죠. 이제는 저의 강의를 보고서는 안 하시겠죠. 그 외에도 곰신이니까 면회가지, 야금야금 챙겨주지, 항상 연락 기다리고 있지, 아주 그냥 제가 어머니 밥상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전 남친은 권태기가 왔고, 초반에는 설득도 해보고 했지만 소용이 없길래 그냥 냅뒀더니 혼자 SNS도 다 내리고 더 신나게 날뛰더라고요. 심지어 저랑은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요. 이게 사실 상황적으로는 여자분이 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 군대에 있으면은 이거는 걔가 빌어서 만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왜 기다려줍니까? 내가 여자였으면 절대, 난 여자였으면 절대 군대 간 남자친구 절대 안 기다립니다, 제가. 왜 젊은 한창 좋을 때를 갖다가 왜 쓸데없이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내가 여자였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군대 기다리라고 하면 절대 이해 안 돼. 자, 아무튼 연락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하는 둥, 결국 혼자 다 정리하면서도 헤어지자는 소리를 안 하길래 결국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자고 하더군요. 힘들긴 했지만 제외하고 싶은 마음에 그때 발견한 미르코쌤 강의를 보면서 그 후로 연락도 절대 안 하고 전보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프레임과 제 자존감을 높이고자 여태 살던 인생 중에 가장 만족스러울 정도로 점점 바쁘게 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어장도 종종 쳐주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며 지내던 중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사람에게 조금 호감이 생겼고 제가 먼저 관심을 표현했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그랬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귄 지도 정말 얼마 안 됐고 분명 제가 좋아서 먼저 접근을 하긴 했는데 막상 사귀니까 갑자기 전 남친이 미친 듯이 생각이 나네요. 특이하게 현 남친과 전 남친이 비교되지는 않고 자꾸 전 남친을 대하던 제 감정과 지금의 제 감정이 너무 다른 게 비교가 돼요. 현 남친을 마루타라고 생각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해도 현 남친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조건도 그렇고 거의 모든 면에서요.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아해 주는데도
데다가 성격적인 면에서도 좋대요. 근데 저는 왜 나쁜 사람이 생각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무엇보다도 현 남친한테 사귀기 전에 설렘은 없어졌어요. 아직 사귄 지 일주일 지났는데, 심지어 사귀기로 한 시점 전 남친이 휴가를 나왔고, 예전에 해놓지도 않던 자기 셀카를 카톡 푸사로 했더군요. 멘탈이 살짝 나갔지만 최대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 중이긴 해요. 만나다 보면 전 남친이 잊혀지고 괜찮아질까요? 현 남친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잘해보고 싶은데 왜 안 설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어머니 밥상이라서 그렇지 뭐 그냥. 그러다 보니 다시 제의도 하고 싶고 정신이 없네요. 현 남친한테 안 설레는 이유는 자극점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냥 친구 같아서? 저는 분명 괜찮았는데 이제 와서 그 쓰레기한테 후폭풍이 오는 건지 현 남친을 위해서라도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제가 왜 이럴까요? 계속 만나도 괜찮을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도저히 마음이 안 생길 경우엔 전 남친과 재회를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연락하는 게 좋을까요? 전역까지는 한 2,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다고 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이 방송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 굉장히 이런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내가 다른 사람 만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 다른 사람 만나면 전 남자친구 더 많이 생각난대. 맨날 그 얘기예요. 맨날 그 얘기.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여자분들은 자기가 그 본능적으로 내면에서는 자기가 통제력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욕구엔 제가 얘기했죠. 성적인 이 인간의 성적인 욕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면 그 정서적인 욕구와 육체적인 욕구가 있다. 근데 정서적인 욕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강력한 통제력을 더 원해요. 그리고 가치적인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남자가 잘해주는 것은 강한 통제력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남자가 잘해주는 거는 강한 통제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해주는 거는 이성적으로는 좋은 건데 강한 통제력이 느껴지지 않는 거는 내가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는 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이 될 수 있냐면 아마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이 본능적인 행동, 인간은 아주 굉장히 본능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이 여성분이 어떤 행동할지 제가 맞춰볼까요? 이 남자랑 헤어지죠? 근데 지금 현 남친이랑 헤어질 거예요. 좀 만나다가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행동 분명히 할 겁니다. 100%예요. 후폭풍 와가지고 다시 또 만나자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때 가서는 받아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자친구가. 저는 현 남자친구가.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만나주지 않겠죠. 그러면 또 이 여자분은 현 남자친구에게 또 매달리는 거지. 아마 이런 행동이 반복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건 이제 자기가 통제력을 원하는 행동이긴 하는데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통제력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존중해줘야죠.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쿤팡님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써야든 그거는 자기의 인생을 존중하는 거지. 자기의 선택이지. 자기가 쫓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도 자기의 선택. 누군가가 쫓아다니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도 자기의 선택.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지시기만 하면 되죠. 뭐 우리 어른스럽게 책임만 지면 되지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남자, 이게 이분법적으로 좋은 남자다 나쁜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였으면 제가 만약 이 남자였다면 잘해주고 나서 후회 안 했을 것 같아요. 만나는 그 순간을 갖다가 즐기기만 하면 되지 그거 갖다 이 남자를 그리워하든 저 남자를 그리워하든 지가 알아서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게 인간이라는 걸 좀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소유한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좀 현실적인 리얼리티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강제로 소유한다라는 인간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행복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그냥 보고 즐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잠시인 거죠. 굳이 소유를 하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아마 이 연인 관계를 망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이 인간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잠시 같이 있는 거죠. 어차피 그럴 거면은 그 순간만 행복하게 지내면 되지, 왜 그 사람을 갖다가 강제로 내 걸로 만들려고 난리를 핍니까? 예. 자연스럽게 내게 되겠지. 변경사항이 또 있네요. 한번 볼게요. 현재 저번 글에서 현 남친이라고 했던 애랑은 결국엔 정리를 했대요.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 애를 보면 전 남친에게 최선을 다했던 게 제가 생각이 나고, 그런 마음이 부담스러운 저를 보며 전 남친이 끝물에는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며 전 남친의 마음을 이해하는 상황이 오면서 헤어지자고 했죠. 물론 그 애는 저를 붙잡으며 일주일 만에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붙잡는 행동하면 안 돼요. 완전 쿨하게 저였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였으면 안 붙잡아요. 절대.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 애랑은 일주일밖에 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은근 궁금하네요. 벌써 내가 딱 얘기했죠. 후회할 거라고. 헤어지기 전에는 그냥 그 연락 자체도 귀찮고 혼자 지내고 싶었는데, 허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잘한 게 맞나 고민도 되고, 단점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좋은 점만 떠오르고 그래요. 그래도 아직 저는 전남친과 조율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전남친은 열심히 카톡 프사를 꾸미다가 복귀하자마자 다시 바꾸더니 갑자기 오늘은 SNS 차단까지 하네요.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쉽지는 않네요. 흑흑. 아직은 연락이 오면 좋겠다라는 미련은 조금 남아서 그런가 연락이 올 가능성은 궁금해요. 앞으로 저를 계속 발전시키려면서 버틸까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예언한 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전남친한테는 그렇게 후폭풍이 와가지고 또 미련 남아가지고 미련투성이에요. 이런 삶을 왜 사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이니까, 쿵팡님의 인생이니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면에선 가치적인 판단을 해서 그래요. 가치적인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거절하면은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내면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쿵팡님은 거절을 당해야지 그러면은 항상 가치가 높다고 그때서야 판단을 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 남자친구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좀 더 이제 자기가 잘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잘해주게 되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상대 서로 노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죠. 일방적으로 퍼주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잘해주는 좋은 남자고 잘해주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내면에서는 가치적인 판단밖에 안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쁜 남자에게 자꾸 끌리는 이유, 쫓아다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프레임 테크트리가 엄청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노력을 하게끔 자격 심사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작업도 하지만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아. 이 가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자격 심사라는 걸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노력을 하고 서로 노력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관계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관계를 쭉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 노력해야 될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될지 서로가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죠. 일방적인 관계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연애 진단 세 번째, 해젤님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자, 결혼할 마음이라는 게 뭔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젤님, 여자분이시고 34살의 직장인이시고요. 교제 기간은 3년이래요. 재회, 이별 극복 이런 거 보니까 재회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어머니 밥상인데 실패했대요. 한번 사연을 읽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미르코 선생님. 일전에 유료 상담을 받았던 해젤이라고 합니다. 3월 22일날 받으셨대요. 요즘 매일매일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열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 처음으로 시청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자주 생방 참여할게요. 저희 사연을 대충 이야기하자면, 저희는 2살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올 초에 다른 여자 동창에게 호감을 느꼈던 걸 걸려서 상대도 흔들렸다고 또 인정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남자친구가 재회를 하고 싶어서 했지만 앞서 앞 했지만 에서 앞으로 저와의 결혼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저에게 다시 만나자고 해도 신뢰를 줄 것 같다고 고민해 보겠다고 며칠을 그 말만 반복하길래 중간에 이게 뭔가 끊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해답을 가져야 저에게 다시 만나도 신뢰를 줄 것 같다고 고민해 보겠다고 며칠을 그 말만 반복하길래 개소리라고 그만하라고 연락을 일체 끊어버리자 며칠 동안 하루에 부재중이 8통씩 오고 찾아오고 무튼 뭐 힘겹게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남자친구가 상황적으로 너무 바빠지면서 제가 서운함을 많이 토로했고 저 혼자 화내고 불평하는 일이 많았죠. 저희는 서로 연락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상대방은 미안하다는 말을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미안할 만한 관계를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미안하다라고 하고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서로 연인들 관계에서 서로 미안하다는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미안할 만한 사람을 미안하게 만들면 그 관계가 끝나버려서, 미안하고 자꾸 잘못된 사람이 되게 되면요 그 관계는 끝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질책하는 행동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 행동하면 관계가 끝나요. 자꾸 내가 이 관계에서 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자친구 주변에 결혼을 한 분들을 보면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얼마 전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지인과 저녁 식사가 있던 날 저와 통화해서 그 지인분 결혼을 본인은 못할 줄 알았대. 워낙 성격이 세고 그래서. 근데 지금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냥 이 정도 사람이면 해도 될 것 같다고, 다 뒤에서 챙겨주고 자기가 깜빡하는 것들 컨트롤해주고 그렇대. 그래서 저는 잘 만났네, 자기도 그런 사람 만나야 돼 라고 했어요. 저도 이해 잘해주는 편이었고 잘 챙겨주는 스타일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나 앞으로 이렇게 계속 바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해서 그건 너가 잘해야지 라고 했습니다. 너가 감당 안 되면 그만 하고 라고 했고요. 그 말에 남자친구는 알겠어 라고 했어요. 알겠다는 말을 하는 남자친구 대답에 나라면 그렇게 대답 안 했고 서로 노력해보자 라고 했을 거라고 하면서 우린 정말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르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바쁘고 서운한 채로 지내다가 권태스러운 남자친구 행동 때문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헤어지던 날 또 서운함을 토로하다가 저에게 마음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문제는 만나면서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또 시작. 연애하기 싫다고 당분간 그래서 그놈의 마음의 문제 지겹고 행동도 지겨워서 전 그만해 하고 전화를 끊었고 바로 카톡이 왔는데 남자친구가 내가 잘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해 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3월 13일 날 헤어짐으로 서로 연락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는 너무 바쁜 상황에 놓인 남자친구가 권태기가 와서 헤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 상담을 듣고 결혼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희는 내년 하반기쯤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거든요.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멘탈을 잡고 있었는데 상대가 그럴 만한 가치였나 싶다가도 한 번씩 무너지고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그 후 23일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어요. 헤어진 거 며칠 전에 알았다고 울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다시 멘탈이 바사삭 해졌답니다. 결혼까지는 본인이 마음이 아닌 것 같아서 헤어졌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였나봐요. 흑흑. 잘 지내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결혼할 만큼 좋아한 게 아니구나. 전 그래도 남자친구가 바쁠 땐 잘 맞춰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난 아닌가 라는 생각이 선생님 강의 보고 어머님 밥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그리고 문득 예전에 남자친구가 제 다이어리를 봤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저희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었는데 그걸 봤었거든요. 생각 많이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전 응 많이 하지 중요하니까 하고 끝냈었는데 이것도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하는데 맞을까요? 추가 내용. 오늘 31일 토요일에 무엇인가 씌인 건지 오늘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끝내고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 먹고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았는데 바로 콜백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지. 너는? 나도 잘 지냈지. 뭐 하고 있었어? 난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가는 길이야.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아, 나도 생각 많이 났어. 미안해. 연락하고 싶었는데 내가 나쁜 남자인 것 같고 염치가 없어서 미안. 그런 말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냥 생각나서 한 거야. 바뀐가 보네? 응. 친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매장 문 닫고 가는 중이야. 근데 지금 추워서 커피 한잔 하려고 커피숍 들어왔어. 아, 어디 가는데? 동네 근처야.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머리 다음에 하지. 예약을 해서 그냥 왔어. 아, 알지. 알진 모르겠지만 나 어제 하키 다녀왔어. 너무 힘들었어. 아, 그래? 몰랐어. 잘했네. 오랜만에 그래도 하니까 힘들었겠네. 그래도 목소리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엄마랑 통화했다면서? 응, 너무 오시더라. 마음이 좀 그랬어. 아, 미안해 해줘라. 그때 내가 말은 좀 그랬지만 그랬었지. 근데 그냥 너한테 나쁜 남자 같고 그냥 계속 바쁜 건 핑계지. 아, 정말 그런 말 들으려고 전화한 건 아니야. 아, 그래? 고마워. 나쁜 남자 친구로 기억 안 해줘서. 그냥 고마워. 뭐 좋고 나쁜 사람이 어딨어. 나중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아, 그래. 나중에 가자. 오늘 먹을래? 아, 오늘 나는 약속이 있어. 아, 그래. 그럼 다음에 가자. 응. 오늘 본가 집 가. 생각 중이야. 그렇구나. 그래, 나중에 연락하자. 응, 고마워. 이렇게 해서 6분가량의 통화를 끝냈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니까 너무 심란하네요. 선생님께 또 혼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 한번 볼게요. 그죠? 연기가 엄청 길어요. 아유. 자, 1번. 오늘 전화한 내용을 보았을 때 남자친구 심리가 궁금해요. 미련은 남지만 저랑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위의 내용에서 분명히 결혼 문제가 대두돼야 되는데 제가 유료 상담에서는 결혼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 여기에서는 사연에서는 결혼 문제가 막 특별하게 대두된 것 같이 써놓지를 않으셔가지고 원인 파악이 힘들어요. 분명히 내가 전화 상담으로 한 게 맞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이 사연을 갖다 길게 쓰셨는데 원인 파악이 좀 안 됩니다. 이게 써놓은 내용 글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원인 분석이 좀 안 되고 결혼이 분명히 문제가 돼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왜 굳이 이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사연인지. 남자친구 심리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튼 결혼 얘기 나오고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결혼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사연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은 남자친구 심리는 별거 없죠 뭐. 상대방 심리 분석해서 뭐합니까. 일단은 이 남자애가 무슨 심리를 가지든 말든 그거랑 관계도 없다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어떤 행동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심리가 다 바뀌기 때문에 얘가 무슨 심리를 가지든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받는 거죠 뭐.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사람 심리 없어요. 아무것도. 이 사람 내면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뭘 자꾸 심리를 파악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 심리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연락이나 액션은 어떻게 취하면 될까요? 이 사연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3월 13일날 헤어지고 나서 오늘 연락했죠. 제가 이게 얼마나 기다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결혼 문제로 하면은 벌써 한 2, 3개월은 무조건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 응? 결혼 문제로 문제가 된 경우는요, 이게 개선 여지가 없어요, 사실. 응? 물론 이렇게 지금 통화가 잘 돼가지고 잘 한 것 같지만 이게 일시적인 거지 이렇게 빨리 연락해서는 되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달은 기다렸다가 연락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무조건 제외하시는 게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제외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도 못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제가 내상 이야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에는 내가 10만원 너무 싼가? 20만원짜리, 인당 20만원짜리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둘이 합치면 40이야. 싸지 않죠, 이제. 자, 그거 먹으러 가기 전에 우리가 핫도그로 배 채워도 돼요? 10만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싼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4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게 가는 길에 핫도그 사 먹어도 돼요? 핫도그로 배 채우고, 땅에 떨어진 음식으로 배 채워도 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데, 뭐,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뭐 자유예요. 네, 어리신 분들은 하실 수 있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뭐 자유입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인데 그거 가지고 존중을 해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한 2, 3개월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결혼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제외돼도 이게 결혼이 되나 모르겠네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을까? 이게 원인이 분석이 안 돼요. 이거 지금 사연 써셨는데 이거랑 제가 유료 상담한 내용이랑은 좀 오버랩이 안 됩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자,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남자친구가 결혼까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그때 가봐야죠. 예. 이거는 행동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행동태도적인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 사연에서는, 이 글에서 쓰여있는 내용에서는, 해젤님이 어떤 행동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 결혼에 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다가 그냥 갑자기 끝나버린 느낌이라 뭘 변화시켜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결혼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는 평소에 저만한 여자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 밥상을 너무 차려줬나 봅니다. 권태기도 종종 왔었고 이제 와서 결혼할 마음까지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이 힘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그만둬야죠. 이 남자 말고서는 나는 만약 저라면요, 제가 해질님이었으면 이 남자 안 만납니다. 나는 이런 얘기 한번 들으면은 저는 바로 돌아설 것 같은데요. 결혼할 마음까지 아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하면은 저는 바로 돌아설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신랑이 하고 있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 바로 돌아섭니다. 안 참습니다, 전. 지금 이거 왜, 결혼하고 싶어서 난리를 쳐도 모자를 파네. 왜 내가 이걸 매달리고 있어? 미쳤어요? 내가 여태까지 제가 가르쳐준 게 내가 보석이다라고 가르쳐줬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매달려가지고 만나야 돼?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걔한테 막 사정하면서까지 결혼해달라고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예. 뭐 시간이나 절차 같은 건 있을 수는 있어도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해버리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죠. 이거 아까 전에 군인 그 기다려준 거랑 뭐가 달라요? 응? 군대 기다려주는 거랑 뭐가 달라? 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도 나는 가치를 못 지키네. 어머니 밥상을 갖다가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내 가치를 못 지키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 5번. 상대에게 제가 가치 있는 여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앞으로 이건 보여준다라는 행동 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응? 보여준다라는 행동 자체가 아니 내가 프라이즈고 내가 보석이라고 했는데 아니 내가 보석인데 전단지 뿌리고 있어요. 아 나 보석이에요. 제발 사세요. 가치 있는 보석입니까? 아무도 안 사고 싶은데요. 아니 금방에서 전단지 뿌릴까요? 아 우리 보석 좀 사주세요. 제가 보석이거든요. 아 보석 어떻게 해요? 보석 좋아해요? 뭐 이런 어필 좀 해야 될까요? 야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 내가 보석이라고 좀 광고 좀 해야 돼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석이라는 거는 보석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건데 내가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보석이 돼요? 아 보석이라는 말 자체가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탐나는 그런 돌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죠? 돌멩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 이게 땅바닥에 굴러지는 짱돌이랑 다이아몬드랑 무슨 차이예요? 어? 아, 그냥 땅바닥에 돌아다니는 짱돌이랑 다이아몬드랑 무슨 차이냐고요? 말도 안 되죠. 가만히 있어도 사고 싶어 하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사고 싶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 내가 보여준다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가 자기가 보석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짱돌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길가에 버려진 짱돌이거든요. 예, 절 보석처럼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행동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어필하는 행동을 하는 거는 노력을 하는 행동이고 상대방을 보석으로 만드는 행동이 되겠죠. 내가 노력해서 구하는 게 보석이에요. 그게 프라이즈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상이죠. 근데 이게 내가 노력을 하는 상황 자체가 상대방을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석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노력해서 나를 얻게 만들어야지 되는 거지. 상대방이 노력하고 있으면 뭐 말 다 했죠 뭐. 결혼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 게 괜히 아니라는 말이 느끼고 있네요. 강의 보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래도 아직 힘든 것 같아요. 아, 정신 차리십시오. 예, 이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얘기까지 듣고서는 뭐 기분이 좋아요? 아유 참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판단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건 이거 애들 장난이 아니죠. 예, 내가 어떤 삶을 살지 행복한 삶을 살지는 여러분들이 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와가지고 판단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우리 해젤님의 인생은 존중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현명한 삶을 살아야죠. 남자들도 현명한 여자 되게 좋아요. 네. 바보같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여자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또 그렇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렇잖아요. 나의 내면을 잘 알아주고, 나를 보석처럼 생각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찾겠죠. 근데,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켜야 돼요. 예. 여러분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지켜야지 현명한 거지 남이 대신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는 어린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하우라님 상담만 해보도록 할게요. 하우라님 별로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하우라님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하우라님이 올려줬는데 3월 5일날 올렸던 어떻게 해야 할까요의 연장선 상입니다. 하우라님이 예전에 어떤 상담을 했는지 제가 몰라요. 한번 내용을 읽어볼까요? 전에 있던 거? 시간 좀 있으니까 전에 있던 것도 내용이 짧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남자분이시고 30살의 회사원이에요. 상대방은 저보다 5살 어린 부서의 직장 동료입니다. 1년 전 그냥 처음 봤을 때 그냥 예쁘게 생긴 직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지만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출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정도입니다.
우연히 하루 외부에 파견 나갈 일이 있었는데 A와 같이 가게 되어 처음 말해본 게 작년 7월쯤입니다. 그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처음 해봐서 그냥 직장 얘기만 했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A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말했고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쳐다본다는 느낌을 좀 종종 받았습니다. 주말에 일이 있으면 출근할 때가 있는데 A를 종종 마주치기는 했고요. 작년 9월부터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출근길에 직장 동료를 마주치면 먼저 말을 걸고 얘기를 하면서 출근하는데 A도 가끔 마주치면 먼저 말을 걸고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카톡은 가끔 했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다가 12월쯤 제가 연락을 자주 하면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둘이 커피를 마셨고요. 이때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말 저 말 했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제가 상대방에게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상대방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A도 제가 여자친구 있는지 물어봐서 없다고 대답했고요. 이후에 카톡으로 다음에 또 커피 마시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제가 커피 마시자고 2번 제안을 했던 일이 거절당했고 제가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한 날이 업무 및 출장으로 일이 있어서 거절을 했지만 관심이 있었으면 다른 날을 제안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가 제게 매력을 못 느끼구나 끄는구나 생각해서 1월 말 이후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건 연락을 안 하기 전에는 지나가다 마주치면 먼저 인사도 하고 제가 인사하면 받아주고도 했고 그랬는데 연락을 끊고 한 2, 3주 후에 마주쳐서 제가 인사를 하니까 절 피하더군요. 제 느낌에는 삐진 것 같습니다. 2번 그랬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해요. 자,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읽어볼게요. 자, 등장인물들도 써놨는데 뭐 현재 상황 요약. A와 카페 한번 갔었고 가끔 카톡했으나 이렇게 미르코 선생님이 비밀잡기를 해보려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선 잘 지내요를 시전했으나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틀 정도 카톡 대답을 못했다고 A에게 연락이 왔어요. 며칠 전 비밀잡기를 시전하여 평일 저녁에 같이 먹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A가 평일에는 힘들다고 나중에 B와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습니다. B는 누구냐면 과거 A와 같이 부서에서 일했던 여성으로 A와 서로 친해 보이고 현재 저와 같은 부서에 있는 유부녀라고 합니다. 예전에 대화할 때도 평일에는 힘들다고 얘기했었는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잡기 정도만 연락하고 길게 연락을 한다거나 호감을 더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야 호감을 표시하던지 하겠죠. 약간 복잡한 상황은 제가 B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직원을 엮어보려는 선배들이 있어서 좀 귀찮았거든요. 그걸 제가 B가 얘기를 해서 A가 제가 여자친구 있는 걸로 오해할까요? 젊은 직원 엮는 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A도 알고 있습니다. 카페 가서 얘기할 땐 그냥 여자친구 있다고 말하라고 조언해준 것도 A거든요. 질문 1번. A와 B와 함께 같이 점심 먹는 게 나을지? 아, 점심 드셔야죠. 좋죠. 좋은데요. 같이 드세요. 나쁠 게 뭐 있어요. 꼭 둘이 만나려고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꼭 단둘이서 만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면 되지 뭐 단둘이서 왜 만나? A에게 주말에 밥 먹자고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같이, 그러니까 유부녀 A와 B 이렇게 같이 만나면서 서로 친분을 좀 쌓아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 여자에게 지금 다이렉트로 찌르는 행동을 해봐야 분명히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질문 2번.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지금 A에게 제가 카톡은 목적이 있을 때만 보내는데요. 답장이 좀 느립니다. 빈미 잡기 할 때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그렇고요. 질문 3번.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 같은 내용이죠. 네. 다 같은 내용이죠. 의미 없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지만 A, B와 같이 만나서
같이 친해지는 것부터 서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A에게는 다이렉트로 좀 찔러보는 건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하우라님이 이제 여자친구 있다고 얘기한 게 약간 페이크였다 이런 것도 나중에 자연스레 알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또 A라는 여자의 머리 생각에서 타겟녀의 머리 생각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거라고 봅니다. 그때가 아마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같이 좀 관계가 발전할 만한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략적인 인간의 생각의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예요. 제가 권태기 이별 그거 올렸더니 엄청 질문 많이 해주셨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제가 강의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카페에서도 누가 올리셨던데 벌 주는 방법도 알려주실 거죠? 벌 주다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질문입니다. 계속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대방에게 처벌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좀 뜯어 고쳐서라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건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상대방을 뜯어 고쳐서라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스페셜리티를 부여하는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고 프레임이 확고한 사람이라면, 즉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이죠. 자신의 기준에 맞게 상대방을 선택하는 행동을 하는 거지, 상대방을 뜯어 고쳐서 만나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는 행동은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이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인간관계 자체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미숙한 사람들은, 즉 처음 연애를 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해서 고치면 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신이나 상대방을 바꾸려는 행동은요,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로 서로에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론 서로를 힐난하고 그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서로를 성인으로서, 인격체로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물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사람이 쉽게 변할까요?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나 성격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있는 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일단 남의 성격이나 습성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기의 성격을 개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기의 성격을 개조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될 것 같습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관습적인 성격적인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죽었다 깨어나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저의 연애적인 문제점을 성격적인 문제점에서 찾고, 이걸 제가 스스로 바꿔보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게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자꾸 바꾸려는 행동은요, 오히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행동이 돼요.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행동이 돼서 자기를 깎아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하락시키게 되고, 악습은 더욱더 심해지고 자존감은 하락하게 되겠죠.
미리 참고 삼아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절대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아니 그럼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 되나? 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뭐 사실 있는 대로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무책임한 말이냐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제가 아래서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은 바꿀 수가 없지만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존감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거는 인간 내면 세계에 있는 자아의 역할을 확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아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 내면 세계를 관리하고 내면 세계에 있는 지나친 양심이나 도덕심 이런 욕구 불안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제가 좀 오늘 강의가 어려울 수 있죠. 약간 철학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데 되게 실전적인 강의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인간의 비의식을 이렇게 그립니다. 보통. 근데 이 비의식 안에 뭐가 있죠?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슈퍼에고라고 하죠. 슈퍼에고라고 하는 양심이 있고 양심, 도덕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욕구가 있죠. 이걸 이드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각자 이제 싸우는 거죠. 이제 자아가 이 비의식에 있는 트라우마나 욕구, 양심들을 갖다 컨트롤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인간의 비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 프로이트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 더 뭐 칼융의 이론이나 뭐 아들러의 이론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자아의 역할은 내면 세계를 관리하고 내면 세계에 있는 지나친 양심이나 도덕심.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나 도덕심이 너무 강하면 나에 대해서 비난 비판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또 악습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나친 양심이나 도덕심이나 욕구 불안에 대해서 통제하는 역할을 이 자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역할을 확대하게 되면 자신의 내면에 있는 트라우마나 불안 증세, 뭐 그 다음에 행동태도 감정적이거나 돌발적인 행동들 이런 내면적인 욕구들을 통제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면 이 자아의 역할을 더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아의 역할만 최대한 회복을 하게 되면, 즉 자존감만 높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가지 문제를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겪고 아픔도 겪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부터가. 근데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그걸 다 해부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아가, 어떤 사람은 자아가 확고하게 되고 철학이 강력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작은 트라우마도 모든 걸 다 해결을 할 필요는 없어요. 심리치료적으로. 이게 아들러 방식입니다. 아들러가 미움받을 용기에서 한 얘기죠. 내 자아나 앞으로 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한 거다. 내가 지나간 과거를 갖다가 생각하지 말고 자아의 역할을 크게 만들어서 트라우마를 통제해야지, 여러분들이 있는 트라우마를 갖다 다 찾아내서 해부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덮고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 심리나 이런 욕구 불만 같은 게 너무 크게 터져 나오는 것들은요, 자아의 역할이 축소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는 편이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훨씬 더 발전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타인의 습성이나 자신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신이나 상대방을 바꿔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행동은요, 상대방의 자존감만 떨어뜨리고 상대방 스스로 내면적인 불안감만 더 증폭시키게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술만 먹으면 폭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좋은 마음에서 상대방을 다그쳐 보기도 하고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남자친구 자신도 술에서 깨어나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요,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스스로도 안 해야지 생각하고 바꿔보려고 노력하겠지만요, 또 술 먹고 폭행하는 자신과 또 맞닥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게임 해보시면 게임 중독 걸리거나 알코올 중독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술 안 마시면 된다는 거 알아요. 이 간단한 걸 왜 못하죠? 그죠?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막 강의하거나 연설할 때 떨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떠시죠?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 하지만 왜 현실적으로 안 되죠? 자, 아무튼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태까지 사람들의 살아온 어떤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관습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또 술 먹고 폭행하고 있는 자신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도요, 폭행을 한 사람도 굉장히 충격에 빠지겠죠. 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폭행이 좋아서, 폭행을 즐겨서 사람을 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좋아서 헤어지자고 한 것 같아요? 딸은 환승이별 당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환승이별 지금 당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막 찾아와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 환승이별을 즐깁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 매번 폭행을 하고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좋아서 먹을까요? 좋아서 폭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무튼 폭행을 한 당사자도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존감은 하락하게 되고 내면을 관리하는 자아의 역할은 더욱더 축소될 겁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완전 땅바닥으로 자존감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니에요? 이거 저한테 처음 듣는 내용 아니죠? 이거 바로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 중에 탐닉하기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만 이 일을 이해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처벌하는 데만 집중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두 사람 관계를 갖다가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두 사람 관계를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를 갖다가 거부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1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다시 세상을 살아요? 역사를 못 바꿉니다. 그렇다면 인정하라는 거죠. 자기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탐닉하는 습관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그 탐닉하는 습관을 바꾸는 키라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도 나야. 잘한 것도 나고 잘못한 것도 나야.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내가 성숙한 자세인 거예요. 폭행한 것도 나야. 하지만 폭행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나야.
그렇게 해야지 나에게는 힘과 용기가 생기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처벌하려고 하고 잘못됐다고 자꾸 바꾸려고 하는 행동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스스로의 자아의 역할을 축소시켜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은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이런 말 자체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방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 강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큰 힘을 얻고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와요, 계속.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몰래 기부도 받아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고맙다고 기부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예, 제가 기부해 주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정서적으로는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최면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내면과 접촉하고 내면을 이해하게 되면은 내면의 문제점이 좀 많이 개선이 됩니다. 제 상담 경험상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거 최면이라는 게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명상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명상을 하면은 이제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근데 혼자서 하려면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제 최면이라는 거는 이제 가이드를 끼고 명상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이 명상을 통해서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내면에 있는 자아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게 본 목적입니다. 근데 최면은 이제 내면 세계를 잘 아는 전문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내면 세계랑 소통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명상으로 1년 걸릴 것 같다가 1시간이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물론 좋은 전문가를 만나야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경험으로 느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우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죠? 자기가 아직 이 세상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책임만 지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잘됐던 잘못됐던 어차피 책임만 지면 되니까요.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기적으로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도 있겠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처럼 욕하고 비난하는 행동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인이라면요, 이게 구별할 줄 알아야겠죠. 이런 행위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득이 있을까? 어떤 식의 행동으로 내가 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른스러운 사고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정의롭기를 원하죠? 세상은 정의롭기를 원합니다. 근데 스스로가 되게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기 있는 분들이 왜 상대방을 욕해요? 너는 정의롭지 못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그거에 맞는 정당한 피드를 주지 않았어 라고 욕합니다. 정의롭지 못하다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정의롭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는 정의롭습니까? 정당한 행위를 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까? 항상? 여러분들 정의, 저스티스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시죠? 계신가요? 응? 오늘 너무 혼내나? 정의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저스티스. 응?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행동을 통해서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 같다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존 롤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안한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제안하는 그 존 롤스가 제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하게 공평해야 된다 이거죠. 공정하는 거래가 되고 공정한 토론이 되려면 완전하게 공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 했을 때 그 사람이 제안한 방법은 무지의 장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갖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과 토론을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조건도 없고 평등한 입장에서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인종, 출신, 지역, 성별, 국적. 근데 여러분들은 이 연애를 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상대방에게만 특별한 스페셜리티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공정한 정의로운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어서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냐 이거죠. 정의롭기만 바라지 말고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들어가십시오.